제가 봤을 때는 선수예요. 무조건 선수예요. 그렇게 쉽게 굉장히 구할 수 있고 흔히 널려 있는 기기인 거죠. 배터리만 연결을 하면 일종의 움직이는 도청 장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이 범죄자들, 공격자들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범인과 fem토셀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한 번은 그 장소에 무조건 나타나야 되고. 그러니까 그 펜토셀이라는 기기가 되게 조그맣더라고요. 그냥 크기 어느 정도? 공유기 사이즈입니다. 네. 그게 원래 손바닥.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집에 있는 와이파이 그 공유기 그런 거랑 비슷한 거. 한쪽 끝을 인터넷에다 연결을 하면 마치 집안에 있는 작은 기지국 역할을 하는 게 fem토셀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간 벽지에 있는 군부대 이런 데까지 기지국을 설치하기는 너무 비싸니까 fem토셀 같은 장비를 인터넷은 들어와 있으니 fem토셀 같은 장비를 꽂으면 거기서 이제 장병들이 전부 다 이동통신을 쓸 수 있게 되는. 저희 집 그 인터넷이 잘 안 터져가지고 기가 아토 그 신청해서 그 설치했다 이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쉽게 굉장히 구할 수 있고 흔히 널려 있는 기기인 거죠. 뭐 15만 대, 20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근데 좀 특이한 게 KT가 많아요. KT가 훨씬 많고 뭐 SKT는 한 10,000대, 뭐 U+는 거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KT가 아무래도 공공 쪽에 납품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군부대나 뭐 혹은 뭐 도서상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KT가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통신 분야를 잘 아는 왔다라고 하시는데 교수님 생각 어떠신지? 뭐 제가 봤을 때는 선수예요. 그래요. 선수 무조건 선수예요. 이거는 선수든지 아니면 선수한테 교육받은 사람이든지 교육받아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술이 있고 이제 과거에 뭐 이동통신 쪽 뭐 회사에서 일을 했다거나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에 그러면 이 범죄자들, 공격자들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때 피해자들이 있었던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동선을 다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CCTV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 번호판들을 모아서 이제 그거에 교집합을 해보면 번호판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어느 정도까지 신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가 마지막에 뭐 내리고 뭐 이런 데서 CCTV 노출됐으면 뭐 얼굴도 확인하고 이런 것까지 되지 않았을까.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이제 들고 움직이다 보니까 결국은 공격자와 그러니까 범인과 fem토셀은 같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한 번은 그 장소에 무조건 나타나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CTV가 있는 곳이나 이런 곳들은 못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아파트에 있는 fem토셀이나 피코셀을 해킹하러 오는 거는 아파트 CCTV에 눈에 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해킹을 하고 이런 일들은 안 했을 것 같다. 어디 뭐 승합차에 싣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그게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뭐 서울과 수도권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는 한국 경찰 진짜 빨리 잡거든요. 우리나라 CCTV가 너무 많아서 기술 수준 굉장히 높은 공격자들인 것 같은데 그 범인들이 굉장히 쉽게 잡힐 수밖에 없는 맹점이 있는 이 방식을 왜 선택했을까? 그러니까 범죄 경험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요? 통신에 대한 이해는 높지만 범죄에 대한 경험은 없을 수도
아니면은 이제 그거 돌아다니는 거는 그 막내들을 시켰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처럼 네네네, 그렇게 맞아요. 시켰을 네, 수도 있고. 네. 가짜 기지국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특히 뭐 일본이나 뭐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일본이나 필리핀에서 스팸 문자를 보내는 게 잡혔다. 이것도 우리 케이스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전 세계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가짜 기지국이 나타나서 약간 난장을 치고 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동통신은 원리상 fem토셀도 똑같은데요. 주위에 있는 이동통신 신호 중에 가장 센 곳에 무조건 휴대폰은 무선적으로 붙어요. 그러니까 무선적으로 붙는다는 얘기는 신호만으로 일단 붙어요. 붙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증을 시도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짜 기지국이 더 가까이 있으면 기지국보다 더 센 신호로 가까이 있으면 휴대폰들은 가짜 기지국에 일단 붙어요. 붙고 나면 가짜 기지국이 휴대폰한테 너 식별번호 뭐니? 네, 물어보면 휴대폰들은 막 대답을 해요. 네. 그 대답하는 거를 임시 캐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시 캐처라는 장비들은 그렇게 임시를 모으는 애들이고요. 임시를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하냐면 내가 피곤하니까 너 투지로 내려가. 속도를 이렇게 낮춰가군요. 투지를 내려가. 그러니까 원래 LTE를 쓰고 있는데 투지로 내려가. 그러면 휴대폰들이 말을 잘 들어요. 기지국이 시키면. 근데 그런 투지로 내려가 이런 명령어들이 인증이 하나도 없어요. 인증 없이 보낼 수가 있어서 투지로 내려가 그러면 단말기들은 투지로 내려가요. 투지로 내려가면 LTE 같은 경우는 문자를 보낼 때 인증이 필요한데요. 투지에서는 문자를 보낼 때 인증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단말기들한테 이제 스팸 문자를 왕창 뿌리는 거예요. 네. 보내는 건 되는구나. 그러니까 보내는 건 돼요. 네. 보내는 건 되는데 얘네들이 통신사 쪽으로 보내는 걸 도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 있는 애들한테 왕창 뿌리는 게 지금 이제 SMS 블래스터라고 SMS 엄청 뿌리는 놈들이고 지금 전 세계 경찰이 걔네들 때문에 난리인데 그거는 이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자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반대잖아요. 이거는 인증 문자를 받아서 그 번호를 입력해야 소액 결제가 되는 건데 말씀하신 유령기지국 임시 캐처로는 스팸 메시지 발송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받아야 할 문자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복화해서 인증 문자를 보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인증 문자 안에 악성 앱을 깔게 하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클릭을 해주면 뭐 휴대폰 안에 악성 앱이 깔리고 뭐 개인정보 탈출하고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이번 케이스에는 스미싱이 아니라고 하니까. 스미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케이스인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킹이 돼서 소액 결제까지 이어진 것인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 교수님께서 보시는 거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 소액 결제할 때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죠? 전화번호랑 이름 같은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문자 인증이나 ARS 인증 같은 이 정도만 거치면은 소액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가 펨토셀을 해킹한다 했을 때 펨토셀은 문자나 뭐 통화 내용, 그러니까 뭐 도청, 그러니까 통화 음성 메시지겠죠? 음성 녹음. 그거 외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문자 패킷 안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일단 들어 있어요. 문자 패킷 안에. 그래서 만약 펨토셀에서 문자를 볼 수 있었다면 문자 패킷에서 전화번호를 추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문자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문자를 여러 개를 받았으면 문자 내용 중에 받는 사람 이름이 들어있을 수가 있겠죠. 제가 2014년에 펨토셀 취약점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자나 그리고 그 통화 도청 같은 게 펨토셀 해킹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도청 장비 같이도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왜 하필이면 KT 이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문자 인증이 우회됐다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제 문자 구현 방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이제 SMS 오버 나스라고 코어망부터 휴대폰까지 암호화가 되는 기술을 쓰는데 KT는 다른 기술을 쓴다. SMS 오버 IMS라는 기술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어쨌든 문자나 통화가 유출이 됐으니 SMS 오버 IMS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SMS 오버 IMS가 아마 femtocel에서 이제 과거에 14년에 그랬던 것처럼 femtocel에서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삼성에 계신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가 구현한 거는 SMS 오버 IMS도 휴대폰까지 암호화가 돼 있다. femtocel이라는 게 기지국이랑 비슷한 건데 기지국에서 패킷을 열어보더라도 이제 암호화된 거밖에 안 보이니 문자를 못 달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이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일단은 가능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femto도 일종의 기지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형 기지국. 그러니까 지금 아까 SMS 오버 IMS나 SMS 오버 나스나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게 14년, 15년 되기 때문에 만약 그 전 femtocel이라면 어쩌면은 얘네들을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구형 femtocel이라면 SMS 오버 IMS의 암호화 버전을 지원을 못 할 수도 있다. 그게 일단 한 가지 가능성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종단에서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암호화가 풀리니 그러면은 만약 휴대폰이 암호화를 지원 못하는 휴대폰이라면 뭐 기종별 특이점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자세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만약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소액 결제 피해를 당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다 신형 그리고 모든 단말기를 쓰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구형 femtocel이나 혹은 뭐 SMS 오버 IMS를 구현하기 힘들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이 femto에서 노출된 케이스가 있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새벽에 예를 들어 뭐 제 통신사 뭐 네네네. 8월 달 이용 금액 안 냅니다. 그게 새벽에 보내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 시간대 네. 해킹을 했던 시간대 네. 이름까지 알아냈을 가능성은 희박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이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존에 개인정보 유출된 것들이 꽤 많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개인정보 맞죠. 사고들이 예, 많이 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과 그 사람 번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딘가에서 정보에서 노출될 수도 있고 유출된 게 있다면 그것들을 해커들이 사가지고 그 바인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소액 결제를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를 네. 별도로 이미 확보해 있고 네네네. 그리고 네. 다 시나리오지만 femtocel을 해킹해서 네. 인증 문자를 네. 탈취하고. 탈취한 거다. 네네네. 그래서 수액 결제가 결국 가능하게 했다. 네. 이게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네. 제일 가능한 시나리오일 것 같아요. 이제 KT 발표를 보시면 네. 그 femtocel이 이용됐다고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한 거예요. 일종의 움직이는 도청 장비 같은 게 될 수가 있는.
광명시나 금천구 뭐 이게 두 지역이 붙어 있긴 한데 네. 왜 이 지역에서 소액결제 피해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femtocel을 이제 배터리랑 에그를 합치면은 움직이는 기지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거를 타고 고동네를 하필이면 다닌 거죠. 그냥 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그 동네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 기지국이 그 동네에 있었을 뿐인 거죠. 그 말은 즉슨 그 이동기지를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femtocel로 전화번호를 이제 그걸 탈취했다고 쳐요. 네. 그럼 그 전화번호에 대응되는 이름을 이게 누구 네. 전화번호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뭐 자기들 가진 데이터베이스 네네. 검색을 하겠죠.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출퇴근하다가 그 더 멀리 사시는 분인데 그 지역에 네네네. 출퇴근하다가 네, 네. 그 와중에 해킹이 된 것 같다. 소액결제가. 네, 네, 네. 그런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그런 분들도 공격자들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가 우연히 있었던 걸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네. 유사 사례 재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KT가 지금 일단은 새로운 femtocel이 붙는 거를 막았지만 그 지금 공격자들이 갖고 다닌 걸로 추정되는 femtocel은 네. 새로운 장비일 거 아니야. KT 네트워크망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 저희 경험에 따르면 주문을 해요. 주문을 하면 갖다 줘요. 혹은 예전에 누군가가 쓰던 거를 뭐 중고 마켓에서 사요. 그리고 얘를 해킹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해킹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문자 내용 같은 거 볼 수 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에그에다 꽂아요. 그러면은 KT 입장에서 보면 얘는 아니요. KT 에그예요. KT 에그 원래 사용자들이 사용하던 KT 에그를 구해서 이거를 해킹을 하고 거기다가 악성 코드 같은 걸 깔아서 문자를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에그를 붙여서 돌아다니면 KT 입장에서는 이제 얘는 새로운 인터넷 주소, IP 주소를 가지고 붙겠죠. 그러면 KT는 얘는 원래 우리 femtocel인데 IP 주소가 바뀌었네. 이 정도만 처음에는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KT가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완전히 처음 본 아이디였다. 그러니까 모든 기지국은 아이디가 있어요. 처음 본 아이디였단 말이.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까지 이 사고가 이제 생기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제 KT가 막기 전까지는 그냥 femto를 새로운 제 집에 인터넷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렇더라도 femto는 여전히 붙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여전히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새로 붙는 거를 다 막는다는 게 얘네가 인터넷 주소가 바뀌는 걸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새로운 접속으로 보고 그거를 막은 거고 그 얘기는 해킹된 신규 femtocel들이 더 이상 망에 못 붙게 된 거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네가 뭐 인터넷 주소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을 크게 신경을 안 쓰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기 그쵸. 시작을 한 거고 이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을 거쳐갔던 신호들을 로그에서 분석을 한 거고 그러고 보니까 femto가 나온 거고 얘네들은 그냥 블랙리스트를 해버리면 이제 얘네 둘로는 더 이상 범죄를 할 수 없게 그러겠죠. 되고 새로운 femto를 가지고 새로운 IP에 붙는 거는 막았으니 새로운 범죄는 더 이상 안 생기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동통신 중계기들은 그러니까 신호 증폭기 앰플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호 증폭기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신호 증폭기를 깔아요. 신호 증폭기는 그 안에 기지국 기능이 없어요. 그냥 외부에 안테나를 두고요. 안테나에서 신호가 오잖아요. 그거를 신호를 유선으로 받아가지고 안에서 새로 뿌려주는
그런 역할을 네. 하는 게 증폭기이고요. 네. femtocel은 그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기지국인 거죠. 아, 그러니까 증폭기를 까는 게 보안적으로는 훨씬 좋은 거죠. 처음에는 휴대폰 복제 가능성을 생각을 했었죠. SK텔레콤 같이 HSS 해킹이 돼서 모든 정보가 다 나가고 그 다음에 IMEI 정보도 나가서 휴대폰 복제가 돼서 망에 붙었을 경우를 제일 처음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특정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는 못 받고 휴대폰을 받는 이제 사태가 있었는데 복제가 되면은 휴대폰 통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복제는 아닌 것 같다. 펜툴스의 기기 자체에 해킹을 막을 수는 없나요? 모든 컴퓨터는 해킹이 가능하다? 해킹이 불가능한 케이스는 굉장히 적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2년, 13년 그때부터 femtocel을 뿌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초기 femtocel들은 정말로 해킹이 쉬웠었어요. 그러니까 femtocel의 소프트웨어 안에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해킹 역공학을 해보면 그 안에 막 패스워드가 보이고 이랬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보안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폰도 제일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탈옥. 네. 아이폰도 탈옥이 되는데 그렇죠. 그 뭐 중소기업에서 만든 작은 인베디드 기기가 꼭 탈옥이 안 되라는 법은 없지 않을까.